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문학작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작품은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이 섞여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게 예전에는 교과서가 하나였었어요. 국정교과서라고 하죠. 그때 나올 때에는 작품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시는데 훨씬 유리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출판사가 여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모든 출판사에 나오는 문화작품을 다 공부하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거기 뭐죠? 개념서를 이렇게 보셔도 거기에 모든 작품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다루시는 선생님들 역시 모든 작품을 다 다루지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지문을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의 맨 끝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었는지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국어에서는 제목으로 힌트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뭡니까? 두근두근 내 인생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뭔가가 두근두근 거린다? 이거가 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여러분, 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콩당콩당콩당 이렇게 뛰겠죠. 그쵸? 좀 싫은 사람 만나거나 무서운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절컹 내려앉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 그러면 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 모하니라고 했습니다. 나오는 사람 이름이 아름이네요. 어머니가 문 사이로 고개를 뒤밀었네요. 짜증이야. 깜짝이야. 이러면서 짜증을 냈네요. 아마 사춘기의 애인 것 같아요. 엄마 노크. 엄마는 아차하다가 도리어 큰 소리를 냈다. 무슨 노크야?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안 봐?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벌써 할 때 됐어요? 응. 안 가고 있어. 빨리 나와. 나도 방송국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예고편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나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이 나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름이겠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설렘과 어색한 신기함과 민망함이 섞여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영상 보고 제일 먼저 생각이 들었대요. 아우 나 실제로는 더 생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본인의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자 이것이 수필이냐 소설이냐에 따라서 나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소설이 된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분명히 서술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서술자라고 해요. 근데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서술자라고 하는데 그거는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인칭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3인칭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면 지에게 하는 거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라는 사람이 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관찰하면 관찰자 시점이고요. 나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술자가 주인공을 관찰하면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없이 서술자가 모든 주인공들의 마음을 다 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소설이라면 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요. 실제보다 못났대요. 연예인들도 실제로 보면 두고에는 더 예쁘고 멋지다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하고 두고 하는 말 같았대요.
그러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라고 하면서 방송 한 번에 이렇게 심란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 연예인들도 자기를 보통 좋아하지 않고서는 힘들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멘탈이 센다고 그러잖아요. 문 밖에서 하는 어머니가 근데 라고 덧붙였네요. 왜 그렇게 놀라?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뿌르퉁이 꽁을댔죠. 내가 뭐 아빠인 줄 아나? 아빠 불쌍하네요. 오문의 일패.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그쳤네요. 아빠가 그래? 나는 그렇게 뭐가 그러냐면서 곧 나갈 테니 얼른 문 닫으라고 얘기했죠. 어머니는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상태로 자리를 떴고요. 나는 인터넷 뉴스창을 닫고 다시 한번 동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 동영상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나이 17세. 오, 고등학생이네요. 신체 나이는 80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조로증이네요. 남들보다 일찍 늙는 거네요. 누구보다 빨리 자라서 누구보다 아픈 아이 아름이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는 아름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쳐오는데 라고 했어요. 마치 인간극장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네요. 다시 봐도 낯선 연상이었다. 17, 80, 합병증, 웃음. 하나하나 짚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알뜰하게 배열된 걸 보니 사실이 사실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괜히 하자고 한 걸까? 막상 완성된 영상이 전파를 타고 전국에 송출될 생각을 하니 걱정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서술자 얘기가 나왔네요. 아, 소설이네요. 그러면 소설인 경우에 여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1인칭 소설이죠. 1인칭이라는 것은 작품 속에 있는 인물,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 지 얘기하느냐, 거기 뭐죠? 주인공 얘기를 하느냐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쵸? 서술자가 달라지지 않았죠. 속마음을 다 알고 있었나요?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건 아니죠. 4번 작품 밖이라고요? 이건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요. 작품 밖의 인물은 3인칭을 말합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아마 출제위원이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내셨을 거예요. 아, 이 작품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이해했는지 줄거리를 물어봐야겠다. 이런 의도로 내셨을 거예요. 그러면 잡을게요. 아름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녹화하지 않은 엄마에게 짜증이 났죠? 그쵸? 깜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2번 방송 예고편을 보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왜요? 실제보다 다 맞는 얘기예요. 자기가 조루증에 걸린 거 다 맞는 얘기지만 막상 방송에 나오니까 기분이 심란했어요. 그쵸? 3번 영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했나요?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보면요. 나 저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괜찮게 생겼는데 라고 얘기했죠. 답은 3번이겠죠. 4번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볼 것을 언짢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감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나는 본방송을 앞두는 아름이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예, 저도 약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퀴즈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3번 정도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주인공식으로 출연했다면 더 떨렸겠네요. 방송 시작 전까지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잖아요. 그쵸? 왜요? 자신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해가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공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시가 나왔습니다. 자, 시가 오히려 짧은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짧기 때문에 그 안에 그만큼 압축한 거잖아요. 시에서는 어려운 말로 함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깊은 내용을 우리가
거기 뭐죠?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역시 시가 나와 있는데 정호승 씨의 봄길이라는 작품이네요. 여러분, 국어에서 봄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일까요? 여러분들 봄 하면 다른 계절에 비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름, 가을, 겨울 중에요. 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약간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뭔가 사랑의 감정도 싹트고 막 이런 느낌의 좋은 의미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마 여기에서도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대요. 아니, 길이 끝났는데 길이 있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모순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유치한 시인의 깃발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이제 시어가 나오는데요. 아우성이라는 것은 소리가, 아우성은 친다니까 소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소리가 없다고 했죠.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런 것이 바로 역설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역설이라든지 또 이제 반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풍자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요, 반드시 문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역설이라는 문제에 나와 있을 거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대요. 앞이 안 보이는 곳에서도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재난 영화 보세요. 주인공들은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가 되겠죠.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베란다에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가 스치는 소리가 저는 되게 듣기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좀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네요. 미리 양해 구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스스로 봄길이 되었대요. 여기 봄길이 왠지 느낌이 봄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강물 같은 경우는요. 강물은 원래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멈췄대요.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쵸? 새들은요. 날아가서 뭐 이제 철새 같은 경우는 돌아오기도 하잖아요. 돌아오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한 미련도 없네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요. 모아져 있어야지 그 아름다움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흩어졌대요. 뭔가 부정적인, 안 좋은 쪽의 의미이네요. 그 흩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 자 봐라, 뭐래요?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요.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역시 역설이네요. 사람이 끝났는데 그 안에 사랑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대요. 스스로 사랑이 돼서 본인이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요. 그 한없이 그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여기서의 봄길은 긍정적인 의미였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14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색채 대비가 있었나요? 색의 대비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벌써 4번이 되겠네요. 현실 상황을 여러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얘기했죠. 네, 지금 현실 상황에서 분명히 강물, 새, 하늘,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꽃잎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멈추고 돌아오지 않고 흩어지고 이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 보시면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끝난 곳에서는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서 스스로 본길이 되고 있다 하면서 현실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자연물에 빗대고 있습니다. 네, 맞죠? 그 다음 비슷한 문장구조. 네, 맞네요. 여기만 봐도 벌써 알고 있죠.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구조가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단정적인 어조 있다, 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화자의 강한 믿음을 나타낸다. 네, 맞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트, 글래즈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네, 요것만 긍정적, 요거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A와 같은 표현, A 보겠습니다. 네, 역설. 역설의 같은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나 겉으로는 뜻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오, 여기 바로 나왔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역설이라든지 반어라든지 풍자라든지 이런 것은 꼭 묶어서 그 알맞은 표현을 찾는 연습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2번 같은 거 같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요. 듯이, 같이, 듯이, 처럼, 듯한 이런 말은 나오면요. 이건 직유법입니다. 직유법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시험 문제이니까 꼭 챙기시고요. 나는 나를 빼, 당신은 행위, A는 B다.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역시 잘 나옵니다. 꼭 챙기세요. 그 다음에 젖지 않고 가는 삶에 어디 있으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죠. 이런 거는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은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17번에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시 맨 끝에 박지원의 허생전이라는 작품이에요. 전자로 끝나면 고전소설입니다. 자,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좀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조선 후기 실학사상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양반이었다는 거죠. 보통 양반들은 성리학에 목매거든요. 근데 박지원이라든지 박제가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뭐예요? 실용적인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양파들은 성리학에만 목숨을 맨단 말이에요. 목을 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저래? 시대가 달라졌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는 청나라가, 중국의 청나라가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 대해서 조금 싸바싸바 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물론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눈치를 보잖아요.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때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눈치를 좀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사대부들은요, 청나라 전에 명나라라고 있었거든요. 그 명나라가 진정한 이제 한족의 나라를 이어졌다 해서 명나라를 좀 우선시하고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약간 오랑캐가 세운 나라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약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학사상가들은 왜 그래? 청나라에서 배울 게 너무 많아. 너네들 아직 거기에 명만 추구하고 있으니까 좀 덜 떨어진 거야. 이런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경향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은요, 집에 비가 새고 바람 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릇기만 좋아했다고 하니까 허생은 양반이네요. 그래서 아내가 삿바느질을 해서 그때 풀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양반의 이런 무능력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네요. 어느 날 허생의 아내가 배고픈 것을 참다 못해 훌쩍훌쩍 울면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평생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왜 글을 왜 읽어요? 그랬더니 허생이 웃음이 나오네요. 껄껄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직 내 글이 서툴러서 그렇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공장이 노릇도 못한다고 말입니까? 공장이 잘 모르시면 맨 밑에 보세요. 여기 번호 나오죠? 뭐예요? 물건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 같은 거를 옛날에는 수공예로 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겠죠.
배우지 않은 공장의 노릇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라도 하세요. 그랬더니 가진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화가 났겠죠. 그랬더니 당신은 반납 글만 읽더니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소리만 배웠군요. 공장의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하다 못해 도둑질이라도 해야 할 거다니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죠. 그랬더니 허생이 하는 말, 아깝구나.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내가 10년 채우려고 했는데 지금 7년 동안 이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중간 줄거리를 볼게요. 허생은 아내의 성화에 집을 나와서요. 서울에서 가장 부자라는 변 씨를 찾아갔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재벌집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만냥을 빌렸대요. 그 만냥은요 엄청 큰 돈이었겠죠. 그러고는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있는 안성으로 가서 과일을 다 샀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매점매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더니 뭐예요? 얼마 안 가서 나라 안에 과일이랑 과일은 다 동이 났겠죠. 왜요? 허생이 다 샀으니까요. 잔치나 제사를 지내려고 해도 과일 없으니 상을 제대로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자, 과일은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정도의 수준의 과일값이 비싼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자, 풀칠하기도 힘든 일반 백성들에게 과일은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보통 과일은 어디에다 올려놓겠어요? 네, 제사상에 올려놓을 거예요. 제사상이나 아니면 이제 잔치 같은 거 벌어졌을 때 올려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과일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제법 사는 사람들, 양반들인 경우가 좀 많겠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니 과일 장수들은 너나 없이 허생한테 몰려와서 제발 과일 좀 팔라고 통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허생이 자긴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독점했으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값 뭐예요? 처음 가서 10배를 받고 과일을 되팔았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니까 돈 많이 벌었겠네요. 그랬더니 허생이 하는 말, 아 겨우 만냥으로 나라의 경제를 흔들어 놓았으니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알겠구나. 아, 경제 구조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번 볼게요. 윗글에서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일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네, 맞네요. 해마다 자거시험에 떨어졌다. 과거 시험을 안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과거도 보지 않으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혹시 몰라서 3번 볼게요. 계획했던 글 공부 마치지 못했죠. 10년 계획했는데 7년에 끝냈어요. 과일을 독점 판매해서 이익을 얻었다. 네, 맞지요. 그쵸? 제가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이런 고전소설은 줄거리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도 알거든요. 말투도 좀 옛날 말투고 이해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줄거리 문제 나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A에서 아내가 허생에게 역정을 내는 이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뭐일까요? 뒤로 넘어갈까요? 아니 당신은 공장의 노릇도 못한다. 장사치 노릇도 못한다. 도둑질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번 보도록 할게요. 왜 그럴까요? 아내는 삿바느질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허생은 진짜 마음 편하게 저러고 있으니요. 정말 화가 나겠죠. 뭐예요? 가장이 돼서 돈을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어디 아파가지고 그런다면 이해를 할까나 그냥 허생의 아내가 보기에는 허생이 진짜 뭐예요?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또 찾아봐야 되겠네요. 기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이 나라 형편이 어떤지 가야 알만하구나. 어떻게 해요? 만냥으로 조선 경제의 구조를 흔들어 놓았으니까 취약성을 이야기를 하겠죠. 뭐예요? 나라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학 작품을 한번 해봤고요. 현대문학 2개, 고전문학 1개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유형 분석하면서 이런 문제들 잘 나와요 하는 문제들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3번째 해드리겠습니다.